도심 한복판에서 할아버지께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청년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이야기가 곧 시작해요. 시작 전에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새벽 5시, 세상이 아직 잠든 시간에 저는 벌써 리어카를 끌고 나섰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이렇게 매일 새벽을 여는 일상이 벌써 20년째 되어가고 있어요. 무거운 리어카가 아스팔트 위를 굴러가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메아리 쳤습니다. 한때는 제법 규모 있는 중소기업을 운영했던 제가 이렇게 폐지를 주어 생계를 꾸려가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IMF 외환위기가 몰아닥쳤을 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죠. 그때의 충격과 절망감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과거를 한탄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일이 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었거든요. 두 손자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큰 손자 민호와 작은 손자 준혁이를 대학까지 보내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기에 아무리 힘들고 무거워도 이 리어카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지인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른 분들이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폐지 줍는 일도 경쟁이 치열해요.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거든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제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골판지 상자들을 정리하면서 문득 손자들 생각이 났어요. 민호는 지난주에도 안부 전화를 해왔고 준혁이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수련의 과정을 밟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두 손자 모두 훌륭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맙고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리어카의 폐지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저는 속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오늘 이 정도면 얼마나 될까? 이번 달 생활비는 충분할까? 이런 소소한 계산들이 제 하루의 일부가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제 두 손으로 벌어들이는 돈이라는 생각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점심때쯤 되어 잠시 쉬면서 컵라면 하나를 끓여 먹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니 몸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호에게서 온 전화였죠. 할아버지,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어요. 잘 지내고 있다. 너는 어떻고? 공무원 일이 힘들지 않니?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더 고생 많으시잖아요. 이번 주말에 아내랑 아이랑 같이 놀러 갈게요. 할아버지 드실 것도 좀 사가지고요. 그래,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 그런데 준혁이는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 들었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준혁이는 요즘 바쁜가 봐요. 병원 일이 힘든가 봐요. 그렇구나. 의사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그래도 우리 준혁이가 훌륭한 의사가 될 거라 믿는다. 민호와의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준혁이에 대한 걱정이 생겼습니다. 요즘 들어 연락이 뜸해진 게 단순히 바빠서만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후 늦게까지 일을 하고 리어카 가득 쌓인 폐지를 고물상에 가져갔을 때 사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최 할아버지,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할아버지가 가져오시는 폐지는 항상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좋아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비록 폐지를 줍는 일이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정성껏 하는 일이라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무엇보다 이 일로 두 손자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다는 것이 제겐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비록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정직한 노동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손자들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런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손자가 있을 거라는 걸 말이죠. 주말이 되어 민호가 아내와 어린 딸을 데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서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환하게 만들었어요. 증손녀 지우가 제게 달려와 안기는 모습을 보니 하루의 피로가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민호가 무거운 쇼핑백들을 들고 들어오며 인사했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다. 너희들이 와서 더 좋아졌고 말이야. 저는 민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이렇게 자주 와줘서 고맙다. 당연한 거죠. 민호의 아내 수진 씨도 따뜻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할아버지가 키워주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요. 오늘 반찬 많이 만들어 왔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져요. 민호 내외는 저의 과거나 현재 상황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제가 두 손자를 훌륭하게 키워낸 것을 항상 감사해 했어요. 할아버지,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수진 씨가 제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일하시는 거 정말 마음이 아파요. 괜찮다, 괜찮아. 저는 괜찮다는 듯이 웃었어요. 이 나이에도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야. 그리고 이 일 덕분에 너희들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잖니. 민호가 가져온 선물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비타민, 무릎에 좋다는 건강식품, 따뜻한 내복까지 하나하나 제 건강을 생각해서 준비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준혁이 생각이 났어요. 할아버지, 준혁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병원 일이 많이 바쁜가? 민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그게 준혁이는 요즘 정말 바쁜 것 같아요. 수련의 과정이 워낙 힘들다고 하니까요. 그렇구나. 그래도 가끔은 안부라도 물어봐주면 좋을 텐데. 저는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제가 준혁이한테 할아버지 안부 좀 여쭤보라고 얘기해 볼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정말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연락은 해야죠. 사실 저는 민호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준혁이의 변화를 조금씩 느끼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자주 전화를 해서 안부도 묻고 용돈도 받겠다며 고마워했는데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연락이 뜸해졌거든요. 특히 준혁이가 병원 원장 딸과 사귄다는 소식을 들은 후로는 더욱 그랬어요. 그래도 혈육인데 설마 저를 부끄러워할까 싶어서 그냥 바쁜 거라고 생각하려 했죠. 할아버지, 지우가 제 무릎에 앉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주워온 종이로 색칠 공부해도 돼요. 그럼 우리 지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저는 지우를 안으며 웃었어요. 할아버지가 주워온 종이가 지우 공부에 도움이 된다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민호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지우도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해요. 집에서도 할아버지 얘기를 자주 해요. 할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셔서 아빠가 공부할 수 있었다고 제가 늘 얘기해 주거든요.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민호는 아이에게도 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해주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저를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손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민호가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할아버지, 요즘 준혁이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 같지 않다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달라졌는데? 저는 이미 느끼고 있던 것이지만 민호의 말을 듣고 싶었어요.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자기 여자친구 집안이 좀 부유하다 보니까 뭔가 의식하는 것 같아요.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싸해졌어요. 설마 준혁이가 정말로 저를 부끄러워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민호의 말을 들으니 이미 느끼고 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괜찮은 척 했어요. 그래도 우리 준혁이가 그런 아이는 아닐 거야. 조금 바쁘고 정신없어서 그런 거겠지. 민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준혁이한테 잘 얘기해 볼게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인지 다시 한번 말해 줄게요. 그날 밤 민호 가족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같은 손자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준혁이를 믿고 싶었어요. 그 믿음이 곧 산산이 부서질 줄도 모른 채 말이에요. 준혁이의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손자가 훌륭한 의사가 되어 좋은 사람과 결혼한다니 할아버지로서 이보다 뿌듯한 일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준혁이의 예비 신부 서연 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아버님, 안녕하세요. 서연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 눈빛에서는 어딘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저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거든요. 아이고, 우리 준혁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저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했어요. 서연아,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 네, 할아버님. 서연이가 형식적으로 대답했지만 왠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준혁이가 그 옆에서 조금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할아버지, 서연이 아버지가 큰 병원 원장이세요. 그래서 결혼식도 좀 크게 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좋은 집안 딸을 만났구나. 저는 준혁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준혁이가 훌륭해서 그런 좋은 인연을 만난 거야. 하지만 서연이의 표정은 점점 더 어색해져 갔어요. 그리고 준혁이는 계속해서 제 눈치를 보고 있었죠.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며칠 후 민호에게서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준혁이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뭔데 말해봐라. 서연 씨가 친구들한테 시댁을 소개할 때 좀 다르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할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다고는 하는데 지금도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지금도 사업을 한다고. 네, 그리고 준혁이도 그냥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정정하지 않는다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서연이가 제 현재 상황을 부끄러워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준혁이는 그것을 방관하고 있었던 거죠. 결혼식 당일, 저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갔어요. 비록 값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손자의 결혼식이니까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었죠. 하지만 식장에 도착해서 보니 제가 앉을 자리는 맨 뒷줄이었어요. 서연 씨 측 하객들은 모두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준혁이 측 가족들은 뒤쪽에 배치되어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준혁이가 저를 소개할 때였어요. 이분이 저희 할아버지세요. 준혁이가 서연이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했는데 그 다음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사업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그 순간 준혁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준혁이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는 마치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결혼식 내내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손자의 행복한 날이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걸까요? 제가 폐지를 줍는 일을 한다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피로연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연이 친구들이 제게 말을 걸어올 때마다 서연이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어요. 사업이 어떠시냐는 질문에는 준혁이가 대신 대답했죠. 요즘은 좀 한가하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해서 많이 쉬고 계세요. 준혁이의 거짓말을 들으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온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제가 그렇게 부끄러운 할아버지인가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고 두 손자를 훌륭하게 키워냈는데 말이에요. 며칠 후 민호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준혁이한테 얘기해 봤는데 서연 씨 가족들이 체면을 많이 중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요.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창피한 존재인가? 그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민호가 급하게 말했어요. 준혁이도 마음이 불편한 것 같던데요. 그냥 처음에만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준혁이가 변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 어렴풋이 알 수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 평생의 노고가 손자에게는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구나.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편으로는 준혁이가 언젠가는 깨달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희망마저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 곧 찾아올 줄도 모른 채 말이에요. 준혁이가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저는 평상시처럼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유난히 추웠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나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미 정해진 루트를 따라 이동하다가 큰 종합병원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앞 상가들에서 나오는 폐지가 꽤 괜찮았기 때문에 자주 들르는 곳이었어요. 저는 늘 그랬듯이 정중하게 상점 사장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폐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골판지 상자들을 깔끔하게 접어서 리어카에 쌓아가면서 오늘은 수입이 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 정문에서 나오는 여성의 모습이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놀랍게도 준혁이의 아내 서연이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모습으로 보아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연아. 저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여기서 일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서연이의 반응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를 본 순간 서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마치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외면하며 다른 곳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나야. 할아버지야. 저는 당황하며 다시 말을 걸어봤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여전히 저를 외면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서연이가 지나가던 경비원에게 다가가서 뭔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향해 걸어오더니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여기서는 폐지를 주우시면 안 됩니다. 병원 앞이라서 환경을 깔끔하게 유지해야 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당황한 채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시선은 계속 서연이를 향해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저를 모른 척하며 병원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병원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냉소와 불편함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제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서둘러 리어카를 끌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걸어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정말 서연이가 저를 모른 척한 게 맞나 싶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분명했어요. 서연이는 의도적으로 저를 외면한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손자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대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아니면 서연이가 정말 저를 못 본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희망적인 생각은 곧 현실로 확인되고 말았습니다. 저녁에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할아버지. 준혁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어요. 오늘 서연이 병원에 가셨다면서요. 응, 그래. 우연히 서연이를 봤는데 인사도 못하고 지나쳤더라.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앞으로는 그 병원 쪽으로는 가지 말아주세요. 준혁이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왜 그런 소리를 하니? 서연이가 좀 신경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일하는데 할아버지가 그런 모습으로 오시면 동료들 앞에서 좀 그렇다고 해서요. 그런 모습이라니.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아니에요. 잘못하신 건 아니지만 그냥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피하자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이해해 주시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가 손자 며느리에게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준혁이가 그런 서연이를 두둔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제가 손자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제가 이렇게 외면당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준혁이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서운함과 궁금증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손자와 할아버지 사이에 이런 벽이 있어서야 되겠나 싶었어요. 준혁아, 할아버지다. 바쁘냐?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 할아버지. 네, 조금 바빠요. 준혁이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안부 묻는 게 무슨 일이어야 하나.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동안 연락도 없고 결혼하고 나서는 얼굴 보기도 힘들어서 걱정이 됐다. 아, 그게 요즘 정말 바빠서요. 병원 일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준혁이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그래도 가끔은 안부라도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조심스럽게 핵심을 꺼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서연이를 병원에서 봤는데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지나쳤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준혁이가 말한 것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준혁이의 진지한 목소리에 긴장했어요. 할아버지가 그런 곳에 오시면 좀 곤란해요. 곤란하다니. 무슨 소리냐? 병원 동료들이나 환자들이 보면 저희 가족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거든요. 준혁이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서연이도 많이 신경 쓰여 해요. 오해라니. 뭘 오해한다는 거냐?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의사라는 직업이 어떤 건지.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동료들 앞에서 할아버지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정말 곤란해져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거냐?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준혁이가 머뭇거리더니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할아버지도 이해해 주세요.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핑 돌았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손자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요.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를 대학까지 보낸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기나 하냐. 그건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준혁이가 당황한 듯 말했어요. 제가 의사가 됐고 서연이 아버지도 병원 원장이시고 그런 환경에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해요. 신중하다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할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게 신중한 거냐? 그게 아니라 제발 이해해 주세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어요. 앞으로는 연락하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있는 병원 근처로는 오지 말아 주세요. 미리 말씀해 달라고. 저는 기가 찼어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연락하는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서로 불편하지 않게 하자는 거예요. 할아버지께서도 괜히 오해받으시기 싫으시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준혁이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손자가 하는 말인가 싶었어요. 그날 저녁 민호가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할아버지, 준혁이한테 전화하셨다면서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응, 그래. 저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내 형이 나한테 뭐라고 하더냐? 할아버지. 민호가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준혁이가 저한테 전화했는데 할아버지께서 자꾸 연락하시고 병원까지 찾아오신다고. 좀 곤란하다고 하더라고요. 곤란하다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곤란한 존재인가. 민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준혁이는 지금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시간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준혁이는 정말로 저를 부끄러워하고 있었고, 이제는 아예 저와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손자가 저를 이렇게 대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혁이와 거리가 벌어진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호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소리가 많이 당황해 있었어요.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준혁이가 의료사고가 났대요. 민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의료사고라니. 무슨 일이냐? 수술 중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환자가 심각한 상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병원도 난리고 환자 가족들이 고소를 한다고 해서요. 저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비록 저를 외면했지만 그래도 제 손자인데 이런 일이 생기니 마음이 편할 리 없었거든요. 몇 일 후 더 자세한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혁이가 담당한 수술에서 중대한 실수가 있었고 환자는 반신불수가 되었다고 했어요. 환자 가족들은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형사 고발까지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어요. 특히 준혁이가 유명한 병원 원장의 사위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더 큰 관심을 받았죠. 저는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준혁이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이런 큰일이 생겼는데도 할아버지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민호를 통해서만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준혁이 상황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배상금이 몇십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험으로도 감당이 안 될 정도래요. 그렇구나.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연락 한 통 없구나. 준혁이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해요. 서연 씨랑도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준혁이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료진으로서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병원에서도 사실상 퇴출당한 상태가 되었어요. 무엇보다 경제적인 타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서연이가 이혼을 요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가 전해준 이야기에 따르면 서연이는 준혁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제 의사로서의 미래도 없고 빚만 잔뜩 지게 됐는데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서연이 아버지인 병원 원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병원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며 준혁이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죠. 그렇게 한때 떵떵거리며 살던 준혁이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서연이의 태도 변화였어요. 준혁이가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체면을 중시하며 저를 외면했던 서연이가 이제는 준혁이마저 차갑게 대하고 있었던 거죠. 할아버지, 준혁이가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금에서야 할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물론 손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안타까웠지만 그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더욱이 준혁이는 여전히 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있었어요.
민호를 통해서만 소식을 전할 뿐 정작 본인은 할아버지 앞에 나타나지 않았죠. 할아버지, 그래도 준혁이가 할아버지 손자잖아요. 민호가 중재하려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손자라고 다 똑같은 손자가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를 부끄러워하던 그 아이가 이제 와서 무슨 면목으로 나를 찾겠니? 그렇게 준혁이의 몰락 소식을 들으면서도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 싶어 문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준혁이와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준혁이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고 서연이도 화장기 없는 얼굴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준혁이의 눈은 완전히 절망에 빠진 사람의 눈이었어요. 할아버지, 준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래도 혈육이니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로 들어와 앉자마자 갑자기 준혁이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어요.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서연이도 마지못해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서연이의 표정에서는 진심 어린 후회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분노가 더 느껴졌습니다. 할아버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정말 큰일이 났어요. 배상금이 너무 커서 이대로는 정말 파산하게 됩니다. 저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저를 그렇게 부끄러워하던 이들이 이제 와서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하고 있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준혁이가 계속 애원했어요.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를 그렇게 대한 거 정말 잘못된 거였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제야 깨달았다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언제 깨달았니? 내가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은 거냐? 할아버지, 준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그때 저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리석었다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니? 병원에서 모른 척하고 결혼식에서 거짓말하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할아버지, 서연이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그때는 할아버지가 부끄러웠지.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창피했지. 그런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저는 준혁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폐지로 번 그 더러운 돈 너희들이 쓸 수 있겠니? 그 말을 듣고 준혁이가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한다고.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잘 나갈 때는 할아버지가 짐이었지. 그런데 망하고 나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필요한 거냐? 서연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할아버님, 그래도 가족 아니에요. 이런 때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족이라고. 저는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내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있나? 병원에서 나를 모른 척한 게 가족이 하는 일이냐? 서연이가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준혁이는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준혁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나를 부끄러워할 때 나는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니. 평생을 너희들 키우려고 그 일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창피한 일이었니? 아니에요, 할아버지. 준혁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정말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아요. 이제 안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늦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알았어야지. 망하고 나서 아는 게 무슨 소용이냐. 그날 밤 저는 두 사람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아무리 혈육이라고 해도 그동안 받은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사과처럼 느껴져서 더욱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준혁이와 서연이를 돌려보낸 다음 날 민호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어젯밤 일에 대해 준혁이에게서 들었다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어젯밤에 준혁이가 왔다면서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준혁이가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후회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아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너도 알잖니. 할아버지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민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사실 저도 준혁이한테 많이 실망했거든요. 할아버지를 그렇게 대하는 걸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런 민호의 말에 저는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적어도 한 명의 손자는 저를 이해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민호가 간청했어요. 준혁이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저는 민호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민호야, 할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니.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 형이 나를 부끄러워할 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마음이 아팠다. 할아버지,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서 너희들을 키웠는데 그 일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니 내가 뭘 위해 살아왔나 싶더라. 저는 목이 메었어요. 특히 서연이가 병원에서 나를 모른 척할 때는 정말 절망스러웠어. 민호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겠어요. 그런 민호의 말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저를 인정해주는 손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제가 준혁이한테 한 가지 말한 게 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돈이 필요하다면 저라도 도와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저는 놀랐어요. 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고 할아버지께서 그동안 저희한테 해주신 걸 생각하면 당연한 거죠. 민호의 말에 저는 감동했어요. 하지만 제가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는 걸 그 아이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연이가 정말로 준혁이와 이혼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서연이 집안에서도 준혁이를 완전히 외면했다고 했습니다. 민호가 전해준 이야기에 따르면 서연이는 이혼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처음부터 시댁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 남편까지 이런 꼴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저는 씁쓸했어요. 결국 서연이는 처음부터 저희 가족을 우습게 본 거였구나 싶었거든요. 돈과 지위가 있을 때는 참고 지내다가 그것이 없어지니 바로 등을 돌린 거죠. 반면에 민호는 정반대였어요. 준혁이가 어려워진 후에도 계속 연락하며 챙겨주고 있었거든요. 물론 도움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형제로서의 정은 잃지 않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어느 날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제가 할아버지 재산을 물려받고 싶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냐? 할아버지께서 평생 모으신 것들이 있잖아요. 집도 그렇고 예금도 그렇고 민호가 설명했어요. 그런 것들을 준혁이가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할아버지를 그렇게 대한 사람이 어떻게 할아버지 재산을 받을 수 있겠어요? 민호의 말에 저는 깊이 생각해 봤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평생 모은 것들을 준혁이에게 물려줘도 되는 건지 말이에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를 존중하는 손자가 할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 게 맞지. 그날부터 저는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민호에게 물려주기로 결심한 거죠. 집도 예금도 그동안 모아둔 모든 것들을 말이에요. 민호는 그런 제 결정을 보며 오히려 부담스러워 했어요. 할아버지,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할아버지 마음만 받아도 충분해요. 아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손자가 받아야 하는 거야. 그게 맞는 일이고, 그렇게 저는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유언장을 작성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평소처럼 폐지를 주우러 나갔다가 길에서 준혁이와 마주친 것이었어요. 준혁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준혁이가 저를 보자마자 길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지만 준혁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일어나라. 저는 당황했어요. 길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준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이렇게라도 사과해야 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정말로 알겠어요. 길가에 무릎을 꿇고 우는 준혁이를 보니 저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아무리 미워도 결국은 제가 키운 손자였거든요. 할아버지, 서연이가 완전히 떠났어요. 준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혼하면서 한 말이 처음부터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가족이라는 게 수치스러웠대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런 준혁이의 고백을 들으니 저는 씁쓸했어요. 결국 서연이의 본심이 드러난 거였죠. 할아버지, 저는 이제 정말로 알겠어요. 준혁이가 계속 말했어요. 할아버지의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일인지요. 그 일로 저를 키워주셨는데 제가 그걸 부끄러워했다니.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준혁이를 일으켜 세우고
근처 벤치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혁아, 할아버지가 화가 났던 건 내가 어려워서가 아니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를 부끄러워했기 때문이야. 내가 평생을 바쳐서 너를 키웠는데 그 노고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가장 아팠어. 할아버지, 준혁이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요. 위대하다는 게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한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말이야. 그날 대화를 통해 저는 준혁이가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에 그 오만하고 체면만 차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정으로 깨달은 거였죠.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마음을 돌리고 싶으면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준혁이는 정말 달라졌어요. 작은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예전처럼 거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환자들을 대했어요. 그리고 틈날 때마다 저를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준혁이가 자신의 동료들에게 저를 소개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분이 저희 할아버지세요. 준혁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평생 정직한 노동으로 저를 키워주신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그런 준혁이의 모습을 보며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예전과 같아지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민호는 그런 저희를 보며 중재 역할을 해주었어요. 할아버지, 준혁이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도 저는 신중했어요. 한 번 받은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거든요. 현재 저는 민호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민호가 물려받을 재산도 정리해 두었고 폐지 줍는 일도 점점 줄여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준혁이는 여전히 저를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있어요. 언젠가는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하나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어려울 때 함께하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 정직하게 하는 노동은 존귀한 것이라는 믿음도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일로 두 손자를 훌륭하게 키워낸 것은 제 평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가족 간의 갈등이 있으시다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든 그 일에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라요. 정직한 노동에는 귀천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